안녕하세요. 왕쌤 한한근입니다. 지난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요즘에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도 올리다 보니 유튜브하고 같이 하고 있죠. 여러분 저기 그 유튜브 채널 왕쌤의 교육 이야기 구독 좀 부탁 좀 드립니다. 네. 그 팟캐스트는 라디오로 편하게 들으시는데 아무래도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보여드릴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유튜브로도 또 여러분들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주말에는 건너뛰고 오늘 월요일 11월 22일에 왕쌤의 교육 이야기를 업로드합니다. 팟캐스트 팟빵과 유튜브에 동시에 올라가니까요. 양쪽 다 신경 쓰셔서 좀 도와주시면 그래도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팟캐스트는 제일 앞에 광고가 붙잖아요. 근데 광고가 웬만하면 그냥 다 들어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래도 광고 수입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신 광고 수입이 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먹고 살 만큼 그런 건 아니고요. 몇백 원, 몇십 원 이렇게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의 그 11월 22일 왕쌤의 교육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수능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평가로 하는 수능 영어가 이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2018년 수능부터 절대평가가 됐죠. 그런데 2015년부터 이 90점을 넘은 숫자 비율을 이 90점을 넘은 비율을 이렇게 보면 2015년, 16년, 17년에는 90점을 넘은 비율이 15%, 9%, 8%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수능으로 오면서 이 1등급 비율이 90점 넘은 비율이 10%, 5%, 7%, 그 다음에 지난해 다시 12.7%. 자,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냥 더블이죠. 5%와 10%.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서 지난해처럼 12.7%는 안 되고 여기에서는 뭐 5, 6% 정도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한 7, 8%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 사실 1등급 상대평가 방식이 1등급은 4%까지만 1등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영어를 잘해도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 평가 등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런 부담 때문에 지금 절대평가로 바꿔서 90점만 넘으면 1등급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결국은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90점을 받는 인원이 상대평가일 때는 최소한 10% 내외는 됐는데 이 절대평가가 되고 나니까 10% 이하에서 그 90점을 넘는 인원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평가보다 때보다 절대평가 때가 문제가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절대평가 영어 시험을 만만하게 볼 대상은 아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그동안에 왕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어에서 1등급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게 아주 당면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미하고 문제가 쉽다 어렵다 의미하고는 다소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겁한 변명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요. 이렇습니다. 일단 90점을 도달하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90점을 도달했다고 해도 이게 1등급이 될 수도 있고 2등급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인 영어의 난이도를 측정을 해서 내가 이 정도 난이도에서 90점을 넘으려면 또는 80점을 넘으려면 얼만큼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거기에 맞추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의 이런 설명이나 또는 흔히 일반적인 평가로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쉽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작년까지, 작년까지라고 해도 되겠군요. 지난 그 입시 때까지만 해도 사실 학종이 대세를 이루었고 수능이라든지 최저 등급이 적용이 되는 전형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수능 영어까지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다 그러면 수학이나 국어 같은 과목들에 대한 관심도 같이 줄었어야 되는데 영어에 관심도만 줄어든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 자료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영어 사교육비에 대한 자료입니다. 왼쪽은 1인당 평균 사교육비고요. 오른쪽은 영어 사교육 참여율입니다. 각 학교 급별로, 초, 중, 고별로. 자,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희한한 게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중학교가 좀 고동 색깔, 검붉은 쪽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중학교가 검붉은색 쪽이고, 고등학교는 초록색, 초등학교가 파란색입니다. 자, 사교육비가 제일 높은 곳이 고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입니다. 예. 사교육비, 1인당 사교육비가. 그러면 사실 1인당 사교육비가 중학교를 넘어선 고등학교 영어 사교육비가 중학교를 사교육비를 넘어선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참여율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높은 곳이 중학교고 그 다음이 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영어 사교육 참여율이 제일 낮아요. 지금도 이거는 크게 변함이 없거나 오히려 더 떨어지면 떨어졌지 올라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냐 하면 일단 중학교 때까지는 영어에 대한 기초를 잡아야 돼. 뭐 고등학교 가서 영어로 고생 안 하도록 만들어야 돼. 라고 해서 중학교까지는 사교육비를 투여를 해가지고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그러다 막상 고등학교로 가고 나면 이 영어가 우리 아이의 대학 진학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거 혼자서 공부해도 되는 거 아니야? 또는 영어 버려도 돼. 이 두 가지의 인식 때문에 이 전체적인 내용이 망가지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영어 절대평가의 수능 영어는 절대로 쉽지 않고 분명히 상대평가 때보다 어렵습니다. 상대평가 때 1등급 받을 정도의 수고를 해야지 절대평가 때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 그럼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수능 영어를 절대평가로 바꾼 이유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그 다음에 도구 과목으로서의 영어를 굳이 진로나 또는 심화학습의 과목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의지에서 이걸 절대평가로 바꿨는데 절대평가로 바꾸고 난 다음에도 똑같이 어렵게 과거 상대평가 때만큼 어렵게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대학이라든지 또 학부모님들이라든지 학생들이 좋아하진 않겠죠. 선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줄 세우기를 위해서 영어가 너무 쉬우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제가 이것에 옳다 그르다를 갖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는 이유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세울 거냐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수능 영어 공부는 지금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까지 영어 사교육을 하고 고등학교로 넘어오면서 쑥 빠지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도 계속해서 영어 사교육을 해야지만 성적이 나오는 시스템으로 굳어져 간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전체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영어 사교육에 참여를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오면서 3분의 1만 참여하는데 무려 20%에 가까운 인원이 영어 사교육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상위권 성적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과
영어를 도구로 또는 지렛대로 삼아서 좀 더 높은 대학을 가려는 수시 전형으로 가려는 학생들만 남는다는 건데 결국 영어를 어떻게 도구로 수시 전형의 도구로 최저 등급의 도구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입시의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재수를 하게 되면 뭐 영어까지도 공부를 합니다. 근데 재수를 해서 정시로 가게 되면 오히려 영어의 비중이 훅 줄어듭니다. 그렇죠?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서울대라든지 뭐 고대 같은 경우는 1점대 내외로 반영이 되고 연대가 5점대 100점 만점으로 뭐 그 정도 반영이 되는 정도로 굉장히 적은데 그러면 그 정시로 넘어갔을 때 오히려 그 영어를 갖다가 미리 포기해 놨을 경우에 크게 노력을 투여하지 않아도 되는 영어에 많은 노력을 투여해야지 그나마 적은 비중이라도 담당을 하고 있는 영어 성적이 나와서 정시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 사교육비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교육비가 중학생들의 영어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12만 원이고 고등학생들이 10만 원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렇게는 아니죠. 이게 평균을 내니까 그렇습니다. 평균을 내니까. 근데 이제 이거 그 사교육 참여율을 하고 1인당 평균 그 월 평균 사교육비를 계산한 월 평균 사교육비는 그 총 인원을 그러니까 전체 금액을 총 인원으로 나눈 거고요. 전체 인원 중에서 영어 사교육 참여하는 인원을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금액 자체는 뭐 좀 실질적으로 1인당 투여하는 금액 자체는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때까지 영어를 하다가 야 이거 이렇게 투자를 해서도 해봐야 영어에서는 별 볼 일이 없겠구나 해가지고 포기하는 경우 그게 아니라 수시에서는 영어가 최저 등급으로 아주 꼭 의미 있게 올해죠. 올해까지는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영어를 필수적으로 3등급을 받았어야 됩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영어를 포함해서 모든 과목에 합의 6,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합의 5, 합의 6,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뀌기 때문에 결국은 영어 수능 성적을 몇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수시에서 최저 등급을 맞추는 여부가 결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수능 영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에 자녀를 두시거나 또는 중학생 자녀를 두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수능 영어를 과연 우리가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준비를 시킬 것인지 그리고 준비를 시킬 경우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준비를 시킬 것인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능 영어에 의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진로 과목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이 이제 그 기말고사 준비하는 기간 아닙니까? 기말고사 준비하는 과목인데 적지 않은 학생들이 그걸 물어봅니다. 지금 절대평가 과목이 있고 상대평가 과목이 있는데 그러면 절대평가 과목의 성적을 몇 점 정도 받아야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A등급, A, B, C 등급 세 등급으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A등급으로 받을 수 있는 성적이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보통 뭐 80점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다 그 A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문제 난이도도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높지가 않고 낮다 보니까 A등급 받는 학생 비율이 평균적으로는 30%, 근데 많을 경우에는 50%가 넘어가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진로 선택 과목들을 공부하는 게 되게 만만해 보이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기만 할 거는 또 아니라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진로 과목은 원점수가 중요하고요. 또한 A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더더욱이 공통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죠.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이게 공통 과목이다. 무조건 다 이걸 듣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넘어오면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듣지 않습니까? 지금 그 국어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이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 읽기, 수학은 실용수학, 기하, 경제수학, 수학, 과제, 탐구. 자, 그리고 그 상황이 이렇습니다. 기하는 진로 과목이지만 미적분은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선택 과목을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 중에 하나를 고르고 진로를 고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실용영어, 영어권문화, 진로영어, 영미문학 읽기. 이 진로 과목은 대부분 특목고에서 이렇게 특목고 쪽에서 다루던 과목을 약간 다운그레이드해서 만들어 놓은 과목들이죠. 현실적으로 보면 문제의 난이도가 되게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상황들입니다. 왜냐하면 일반고 학생들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과목은 재밌습니다.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제가 사회문제 탐구 그 강사라는 거 여러분 많이 아시죠? 그다음에 이제 과학이 투 과목은 다 진로 선택이고 과학사, 생활과학, 융합과학. 생활과학과 융합과학은 쉬운 과학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과학사 및 과학철학. 과학사는 의미가 있는 과목인데요. 자, 이 진로 선택 과목이 의외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 때는 진로 과목으로만 전체 과목이 다 편성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죠. 그러면 아무래도 수능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만만치가 않죠. 그렇죠? 그러면 과연 A를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적당히 해도 되느냐라는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공부를 상대평가 과목보단 약간 좀 여유 있게 해도 되지만 그 여유로 남는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을 교과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에 들어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보는 내용들은 물론 교과 성적도 보지만 컨텐츠를 봅니다. 과연 이 과목 공부를 본인이 어떻게 스스로 해내고 이 한 배움을 어떻게 확장을 하거나 깊이를 또 깊게 만들어가느냐를 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진로 과목은 딱이죠. 자, 그래서 A를 똑같은 A라고 하더라도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이 시험 점수뿐만이 아니라 이 기말고사 이후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과연 어떤 방식으로 세특이 쓰여지게 될지 이거 관심 가져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주로 이제 수행평가를 통해 가지고 세특을 써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수행평가를 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 플러스 알파를 해야지 뭔가 나올 수가 있지 플러스 알파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절대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고 그냥 절대평가 A를 받아서 이 절대평가 A를 받은 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대학을 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뭐 형식적이든 아니든 학점제를 할 거 아닙니까? 이 학점제에 대해서는요, 사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뚜렷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냥 굴러가도록 놔두는 게 지금 상책이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좀 이 진로 선택 과목들과 관련된 이거를 뭐 어떻게 그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입시는 어떻게 관련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그거고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이나 중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기말고사를 치를 때 진로 과목 대부분 시험을 보잖아요. 그렇죠? 진로 뭐 중간고사는 안 보더라도 이 기말고사를 볼 때 반드시 성적을 원점수를 높여서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다음 남은 기간 동안에 이 과목에 대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심화 탐구나 학습을 어떻게 증빙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그것이 학생부에 쓰일 수가 있을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뭐 수능의 학종 같은 경우가 잠시도 쉴 새 없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문제풀이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가는 게 명문대 가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 많은데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게 시험 문제 잘 푸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양한 사고와 어떤 그 도전적인 내용들로 자신의 그 어떤 뭐 가지고 있는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수시 학종형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은 뭐 어떻게 당분간은 최소한 이런 것을 고루고루 준비를 해야 되고 진로 과목 만만히 보면 안 된다. 뒤집어 생각하면 이 진로 과목에서 의미 있는 한방 펀치가 나올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진로 과목은 진로 과목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제 좀 더 방법론이라든지 뭐 세특 관련해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수행평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좀 관심 있게 이 내용이 나오게 되면 들어보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아주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영어, 수능 영어와 그다음에 진로 과목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것을 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